여보세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나.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우리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뭐라고? 집을 담보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살 경기도 양평에 사는 박정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가족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구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위로나 격려 혹은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게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농사꾼 남편 곁에서 살았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와서 그때부터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어요. 닭이 울기 전 밭에 나가 이슬을 맞으며 고추를 따고 김을 메고 무거운 지게를 지고 오르내리던 그 시간이 제 청춘의 전부였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무릎이 쑤셔도 이게 내 삶이구나 하며 웃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흙 묻은 손을 마주 잡고 밥 한 술 뜰 때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흰 쌀밥에 고추장을 찍어 한 술 뜰 때면 세상 모든 부귀 영화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엔 형편이 너무 어려워 겨울에는 군불도 못 대고 찬 방바닥에 이불을 덮고 서로 몸을 녹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추운 밤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우리 정자야,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만의 집과 밭을 꼭 만들자. 라고 다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겨울 제가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날 때 몰래 약국에서 연고를 사와서 제 손에 발라주던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겨울 논밭에 찬 바람이 불어도 그 손 덕분에 마음은 늘 따뜻했어요. 밤에는 촛불 아래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던 기억, 그게 제 행복의 전부였어요. 봄이면 노란 유채꽃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 가득한 마당에서 가족들과 수박을 나눠 먹었어요. 가을엔 감나무에서 감을 따고 겨울이면 장독대에 하얀 눈이 내려앉았죠. 그 계절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을 위해 새벽 밥상을 차렸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늘 따뜻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아이 2명을 낳아 학교에 보내고 도시락을 싸주며 아이들이 운동회에서 메달이라도 하나 따오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작은 아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엔 희망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논에 물 대고 시장에 채소를 내다 팔면서도 우리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해 여름 논두렁에서 쓰러졌습니다. 몸이 무겁다고 숨이 가쁘다고 하더니 병원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지내는 남편을 보며 제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자라 대학을 갔고 남편은 몇 해 전 큰 병을 앓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마. 당신 편하게 살라고. 내가 이 땅 산 거야. 이 집은 당신 마지막 보루야. 꼭 지켜.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부모 덕 좀 볼 수도 있지. 내가 열심히 벌었고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지, 그렇게 순진하게 또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경고는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겠죠. 제 성격,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진심까지도요. 남편이 떠나던 날,
집 마당에 핀 봉선화가 시들어가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난 뒤 집안 곳곳이 공허했습니다. 밤이면 마당에서 들려오던 귀뚜라미 소리가 이제는 더 외롭고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 혼자 국을 뜰 때 이거라도 맛있게 먹어야지 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모자, 다른 장화, 텃밭 한 켠에 세워둔 낫, 그 모든 게 그리움으로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큰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회사 다니며 살았고 작은 아들은 사업한다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았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간신히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짧은 만남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보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끝나면 저는 다시 조용한 방 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있던 자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마당 모두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방 구석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돌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때 아이들이 달리던 모습, 한겨울 눈 속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장갑 낀 손을 흔들던 모습,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다행이다. 아이들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절대 팔지 마세요. 우리 어릴 적 추억이 다 담겨 있잖아요. 엄마가 여기 있어야 우리 마음이 든든해요. 그 말에 저는 더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이 집만큼은 내가 지킨다. 여기가 무너지면 내 마음도 무너질 테니까. 이 집은 작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재산을 붙잡고 싶었던 걸까요? 그 답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들어서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귀에 다시 울렸습니다. 여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마. 하지만 저는 그때도 머뭇거리며 결국 통장을 털어보냈습니다. 그 돈은 제가 10년 동안 아껴 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큰아들이 부탁이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를 알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랐는지 몇 달 뒤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사업 투자금이 좀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때도 저는 남편이 남겨둔 땅 한 평을 팔아서 보태줬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그 맑은 눈망울, 메달을 들고 달려오던 모습, 저는 그 모습만 떠올리며 잘 살아주기만 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반복된 요청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 그리고 결국 억 단위로 커졌습니다. 아이들의 전화는 언제나 엄마 잘 지내세요? 가 아니라 엄마 돈 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부모 도리인 거야? 당신이 말한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을 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작은 아들은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좀 더 급해요. 돈 들어오는 날짜가 안 맞아서 엄마도 알잖아요. 세상 살려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목소리는 점점 냉정해졌습니다. 제 마음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밤마다 밥맛이 없어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고요한 방 안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당연하게 저를 지원금 자동기계로 보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제 안부를 묻기보다는 언제 돈을 보낼 수 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럴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의 엄마가 아니라 지갑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새벽녘에 텃밭을 돌보다가 새벽 안개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자야, 이제 그만해. 내 삶을 살아.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삽을 내려놓고 땅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닭들도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그 질문은 점점 제 안에 깊이 파고들어 어느새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평생 알고 지낸 마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자야, 너도 아이들한테 다 주는 거 말고 재산 불려야지. 나한테 맡겨봐. 내가 더 크게 만들어 줄게. 순진하게 믿고 작은 적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2달 뒤 그 친구는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마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친구에게까지 속았다는 자책감에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 친구 사건 이후로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텃밭에 나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응급실 천장이 보였고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하셨나요? 예, 하지만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아이들 연락처를 적어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아이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혼자구나. 남편의 사진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결국 혼자 퇴원 수속을 밟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어떤 친구나 가족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 절망감, 그때부터 제 마음속엔 작은 불씨 같은 결심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큰아들에게서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집을 담보로? 이 집은 남편과 나의 피와 땀, 그리고 추억으로 지켜온 마지막 보루인데 그 순간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그건 안 돼.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 주저앉아 이불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남편의 낡은 모자를 쥔 채 수없이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마. 당신 편하게 살라고. 내가 이 땅 산 거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양평읍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손에 꼬깃꼬깃 접힌 메모에는 제가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동안 제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정말 해야 하나,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지가 제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 아들에게는 매달 일정한 생활비만 준다. 작은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매달 소액을 지급한다. 집과 땅은 모두 양평복지시설과 지역장학회에 기부한다. 그리고 내 집과 땅은 앞으로도 누구의 담보도 되지 않는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갔을 때 변호사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큰 결심이셨네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쓰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저의 마지막 뜻이니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재산을 넘기지 않고 유언장을 썼다는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평소 잘 지내던 이웃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그렇게 돈 벌어서 결국 자식들한테 다 안 준다더라. 자식들한테 다 주고 편히 살아야지, 못된 엄마네. 장터에 가면 일부러 제 눈길을 피했고 같이 김장 담그던 이웃마저 저를 멀리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을 붙잡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너무 나쁜 엄마인가?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았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라는 것을. 며칠 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마치 폭풍 같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집 때문에 어떻게 꿈을 꾸고 살았는데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 큰아들은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작은아들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살았다. 이젠 나를 위해 살 거다. 이 집은 내 마지막 성이고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큰아들은 핏발선 눈으로 절 바라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우리를 버리고도 잠이 오세요? 결국 돈이 더 중요하단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 안의 모든 피가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지막 남은 존엄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당부를 지키는 게 내 몫이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또렷했습니다. 여보, 당신 떠난 뒤로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아이들이 뭘 원하든 다 들어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하지만 결국 그건 나를 버리는 길이었어. 이제서야 알겠어.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과 함께했던 우리 추억을 위해 살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눈물에 젖은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가에 편지를 두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다시 피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층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제 삶에서 처음 느껴본 나만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에 앉아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게.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빗방울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닭장문을 열고 텃밭을 돌보고 작은 마당에 풀을 뽑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지만 그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맛에 맞는 반찬을 만들어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방 한켠에서 좋아하는 글을 쓰며 햇살을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릴 필요도, 돈을 빌려달라는 목소리에 소갈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 곳곳에 핀 작은 꽃들처럼 저도 다시 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여름이 되면 저는 마당 한쪽에 고추, 가지, 상추 같은 작은 채소밭을 가꿨습니다. 그 채소들을 들고 동네 오일장에 가서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번 돈이라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시장에 가면 할머니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정자야, 요즘 아들들은 잘 있냐? 그 물음에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있지. 바빠서 그렇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시장에선 잘 지낸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연락 한 통도 못 받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너는 늘 강하구나. 혼자 다 해내고 혼자 버텨내고 참 대단하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바람이 스치는 들판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도 기대할 데가 없어서였죠.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손수 빚은 만두를 나눠 먹고 한켠에선 손녀들이 준비한 노래 자랑이 열렸습니다. 정자 이모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뭔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친구들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내 이름 박정자로. 마을 어귀를 지나갈 때마다 동네 할머니들이 정자씨 얼굴이 훨씬 환해졌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제야 제 진짜 얼굴 찾았어요. 유언장 작성 이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을회관 게시판을 유심히 봤습니다.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교육, 어르신 노래 교실, 텃밭 가꾸기 동호회 정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프로그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삐걱거리고 눈이 침침했지만 젊은 강사 선생님과 다른 시니어분들과 함께 배우니 재미가 붙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에게 영상통화도 걸 수 있고 날씨나 뉴스를 찾아보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텃밭 가꾸기 동호회에 가입하여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더 넓은 공동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가꾸던 작은 텃밭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확한 채소를 나누고 서로의 손맛 자랑하며 음식을 만들어 먹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제 마음속 엉어리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첫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손수 만든 반찬을 챙겼습니다. 기차를 타고 강릉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바다 앞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을 때 파도 소리와 함께 마음속 묵은 한숨이 모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제 이름 박정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엄마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제 제 안에서 박정자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묵은 체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은 인생 이 집에서 제가 꿈꾸는 작은 행복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배움을 통해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